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어느덧 2019년도 하반기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벌써 9월이 찾아왔는데요. 흔히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책 사랑꾼,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이번 개편에서도 살아남으셨습니다. I'm 시즌 8, 먼데 2 대전. 이번 주에는 강신철 교수와 함께 30분간 책 한 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꿈을 나르는 책 할아버지,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관중도 와 계시네. 잡소리 내지 마시고요. 마음에 드시죠, 할아버지? 네. 네. 교수님 개편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또 우리 이번 시즌에서 다시 뵙게 됐는데. 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독서 강의라는 거는 이미 널리 소문이 난 것 같고, 보통 한 달에 교수님은 독서비로 얼마 정도를 지출하시나요? 평균 한 30만 원 정도 씁니다. 오. 왜 놀래요? 네. 아닌 것입니다의 청취 후원 회비로는 10,000원밖에 안 내는데 여기는 30만 원씩. 알겠습니다. 책 사느라고 후원을 못 내고 있어요. 네, 나중에 책을 기증할게요. 네, 됐고요. 오늘은 교수님 이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선정을 해주셨거든요. 네. 유명한 책인 것 같긴 한데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네. 이게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리뷰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좀 읽혔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교육대학원 다니다가 어떤 교수님이 꼭 읽어봐라. 그냥 추천 서적이라서 읽어봤는데 뜻밖의 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만드는, 저를 반성하게 만드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교수님 참 맞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세요? 네. 교육대학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네, 계속 배워야죠. 지금 할아버지가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교육대학원에 또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교육학 박사를 노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박사는 할 생각 없고. 우리 늘 얘기하는 모델링 이론 책 쓰려면은 교육 이론을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육대학원 석사만 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정말 배움의 욕심에는 욕망의 아이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이 책을 쓰신 분은 토드 로즈라는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이 저자, 레리 토드 로즈 맞죠? 네, 이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양반이 이제 교육신경과학 분야. 네, 양반이에요. 네. 네. 쌍놈은 아니고. 네. 하버드 교육대 이제 학원에서 지성, 두뇌,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스위스 생체 모방공학 연구소에서도 이제 부교수로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특이한 거는 이게 이 사람의 양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네. 이 양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계속 평균에 시달리다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쩌면 중도 탈락. 중학교 때도 ADHD 장애 판정을 받아서 성적 미달로 이제 고등학교를 또 중퇴했고요. 그리고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자격 시험 과정에서도 성적 때문에 SAT 성적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었고 결국은 이 양반은 어쩌면 자기 공부해서 이게 하버드대 교수까지 된
그러니까 이른바 제도권 교육에서는 그렇죠. 잘 좀 적응하지 두드러진 못하고 성적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 이하의 그런 성취도를 보였던 학생이었는데 그렇죠.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뭐 최고의 대학 중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하버드에서 교수까지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자신의 경험치로 봤을 때 나는 평균치 이하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곧 이제 평균을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일 것 같아요. 평균이 종말려고 한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평균이 뭐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뭐 산업 사회에 기여한 것도 많은데 평균이라는 개념이 그게 시대에 지금 안 맞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마치 무슨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사고를 많이 이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좀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물론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IQ 얼마였어요? 기억 안 납니다. 3자리였던 것 같긴 한데요. 4자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게 너는 평균 반평균 점수 깎아먹는 새끼야 막 선생님들이 그렇게 혼내는 그런 친구들도 제 얘기 아닙니다. 뭐 있었던 것 그런 같거든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평균하면 왠지 우리가 평균을 밑에면은 주변 그룹에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이제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평균이 사실 여러 군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성적뿐만 아니고 반평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수능 평균, 예,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면은 학점 평균. 학점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상대 평가를 하고 그 1, 2, 3, 4 매기고 이제 거기서 우수 학생들은 장학금도 주고 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평균 이하인 학생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훨씬 적고 그러니까 열등하다 뭐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냉대를 당하죠.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이 주는 대표적인 폐해 중에 하나고. 뭐 점수도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키도 그렇죠. 키 평균 이상. 교수님은 평균 이상이세요? 키가? 내 나이 때는 평균보다는 컸어요. 그러니까 고3 때 몇 번이었어요? 저는 저희 반에 42명인가 그랬는데요. 39번이었습니다. 어유 그럼 꽤 컸네.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나는 60명이 보통 우리 때는 네. 한 반이었는데 42번. 3학년 2반 42번. 성적순은 아니었죠? 아니, 그 성적순이 아니라 키대로 그때는 세워놓고 번호를 쭉 매겼어요. 그래서 그 중간보다는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이 주관적인 거지만 외모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거야 뭐 이상이죠. 그걸 뭐 묻습니까? 네. 네. 평균 이하의 사고를. IQ는 왜 안 물어봐요? IQ. IQ 멘사 멤버세요? 멘사 1점 모자라서 못 들어갔습니다. 네. 아니 높다는 걸 자랑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돌려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고요, 우리가. 오류인 줄 아시네요.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타파해야 된다는 게 우리 타드 교수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서 이제 그 평균의 종말 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저자는 조금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먼저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이 언제 탄생했는지 사실 저도 그거 몰랐거든요. 이 책 읽기 전에는. 통계학 책을 배워서 뭐 평균 어떻게 내는가는 쉽게. 그러니까 통계 공식 중에 아마 제일 쉬운 게 평균 내는 공식일 거예요. 그죠? 네, 합해서 나누면 되니까. 합해서 그 도수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쉬운 통계인데 그게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안 했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아마 1796년.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220년 정도 됐네요. 그죠? 1796년에 탄생한 캐틀레라고 하는 수학 박사가 이 사람이 23살 때 박사를 받았대요. 오, 천재죠. 천재.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그때는 이제 벨기에를 통치하던 시절인데 이 사람이 벨기에가 좀 가난하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천문 우주 뭐 이런 거를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우주 천문대가 없었대요. 벨기에에. 그래서 어떻게 제안서를 잘 써가지고 네덜란드 그 정부에서 연구비를 줘서
벨기에 천문대를 세우고 이제 그 별들을 그 항성 간의 거리 이런 걸 측정하는 개념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평균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벨기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소도 뺏기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천문 연구소에서 공부했던 항성 간의 거리를 이렇게 재는 게 천문학자마다 다 거리가 다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잖아요. 직접 안 가봤으니까 사실 서로 간의 계산법에 따라서 다 그렇죠.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바라보는 위치나 망원경의 어떤 규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채택한 방법이 여러 학자들이 그 측정한 값을 평균을 내서 그걸 우리 항성 간의 거리로 하자 이런 약속들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평균 개념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그 천문 우주 학자들이 생각해낸 거고 네. 이거를 이제 이 케틀레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거는 이걸 사회에다가 적용했다는 거죠. 사회에다 적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키를 잰다든지 인구 통계 조사를 낼 때 뭐 소득이 평균 얼마라든지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처음 제안을 해가지고 정부 돈을 받아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평균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 사회 분야에 이제 적용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틀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천문학자였는데 항성 간의 거리를 각자 학자마다 다르니까 그걸 평균 내는 그런 걸 응용해서 네. 사회 개념에 그 평균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사회학으로 이 평균의 개념을 이제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평균 개념을 이제 창시한 사람으로 이제는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평균보다 높으면은 우월하고 또 평균보다 낮으면은 좀 이렇게 열등하다 이런 개념을 동시에 만들어지게 됐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사람이 그런 개념을 생각은 했고 케틀레가 생각한 평균은 그게 이제 정상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성 간의 거리가 그게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 값이 정상적인 거고 그거보다 너무 작거나 큰 거는 비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이걸 사회 개념에 도입해 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병사들의 이제 키를 재 가지고 평균 값보다 큰 애들은 좀 너무 큰 애들이고 작은 애들은 이건 좀 열등한 뭐 이런 열등하다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중앙값 그러니까 평균 값을 가진 그 키의 사람들이 정상이지 나머지는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평균치가 곧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그 존재론이라는 말이 생각하지 않나요? 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 네. 이게 되게 철학적인 개념인데. 자체가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아직은 얘기하는. 그렇죠. 놈.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 이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게 우리 천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구상에는 없고 어딘가 천상에 있든지 뭐 어딘가에 아주 이상적인 완성된 모습, 완전한 것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존재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균 값에 해당하는 사람은 있든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평균 값이라는 이상적인 존재가 있다. 추구해야 될 가치.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키는 이상적이려면 6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평균 값을 그걸 이제 존재로 본 거죠. 그러면은 크면 막 억눌러요, 뭐 크게. 아이고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침대보다 사람이 크면은 네. 사람 뭐 몸을 자른다고. 하여튼 그런 시절도 있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평균이 이상적인 값이고 그 외의 값들은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뭐 체온도 평균 값이 있는데 그거보다 크거나 작으면 질병이 걸렸거나 이건 기하거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다르게 본 사람이 이제 골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평균 값보다 높은 거는 우수한 거고 평균 값보다 낮은 거는 전응하거나 열등한 것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민족의 우월성 같은 거를 이 영국 사람인데 골턴은 우월성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 200여 년간 서양 사회를 지배해 왔어요. 그러니까 케틀러 같은 경우는 평균 값을 사회에 도입해서 평균이 걔는 이상이라고 그랬고 골턴이라는 사람은 평균을 넘어서면은 그게 바로 우월한 거고. 그렇죠.
이 아래만 열등한 거다. 네. 고로 영국 민족이나 아니면 백인들이 우월하다라는 거에 대한 맞아요. 그런 논리적 근거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 정복을 하고 원시인들에 가서는 자기네들보다 키가 작거나 뭐 피부 색깔이 뭐 자기네들하고 다르다거나 또 뭐 좀 나이를 그러니까 병이 많이 들어서 일찍 죽거나 그러면은 전부 열등한 걸로 이제 평균보다 낮으니까 취급을 하고 그걸 이제 원시인 취급하고 자기네들이 계몽해야 될 대상, 정복해야 될 대상 이렇게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 평균 개념을 사용했다는 전형적인 거죠. 제국주의 어떤 이론적 맞습니다. 뒷받침을 해주는 예, 거라고 볼 수 이 있어요. 제국주의의 근원이 이 평균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를 보고 이 책에서 상당히 놀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평균이라는 개념의 탄생과 그 다음에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뭐 그 표준화된 세상이라는 그런 항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모건대학교 교수할 때 연구소장, 그러니까 통계 연구소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신체 예. 원래 좀 싫어하지 않아요? 수뇌부들이 싫어하는 교수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되게 사랑하는 교수였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통계에 공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통계 연구소장까지 했었는데, 그때, 그 표준과학연구원, 거기하고 합동으로, 정부 과제를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 그 신체 체위를 재는. 체위요? 체격. 체형. 체형. 깜짝 놀라 체위를 어떻게 돼요? 하여튼 생각이 이상해. 네. 체위라고도 합니다. 예. 체격이라고 네. 보통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신체 검사 한다 그러면은 키 재고, 앉은 키 재고, 가슴 네. 둘레, 뭐 허리 둘레, 그죠? 어깨 넓이 이런 거 한 7-8가지 항목을 재는데 네. 그때 우리가 몇 항목을 쟀냐면 84항목을 쟀습니다. 인체에 대해서? 그럼 엄청나게 많이 잰 거죠. 거기 사이즈 근데 쟀어요? 미국은 200 참 이상한 질문 자꾸 하네요. 아니 거기가 어딘데요? 저 지금 눈. 예,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맞았네. 눈 딱. 이 미간 요것도 네. 거래해요. 그리고 안경 제작할 때 그걸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앉은 키나 이 뭐 허리 둘레, 이 어깨 넓이 이런 거는 이제 의복이나 가구 이런 걸 제작할 때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평균에 따라서 제작을 하면 그 물건의 재고가 줄고 평균하고 전혀 다른 값으로 제작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안 맞으니까 반품하거나 반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한 7-8항목만 잴 때는 그렇게 신체 사이즈하고 이 산업용품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많이 버리는 게 많았대요. 특히 이제 군대에서 옛날 군대에서는 그랬어요. 군복에다 몸을 맞추라. 그랬었죠. 그 정말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군화도 네. 그냥 신어야 되고. 근데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공군들이 비행기 탈 때 그 조종석에 그 설계를 갖다가 평균 값을 가지고 하니까 이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맞춘 게 아니라 그렇죠. 평균에 맞춘 사람이 그 기계에 맞춰. 그래서 기계를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기계 설계상의 문제도 없고 기계공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러니까 계속 누구한테 이제 그 책임을 돌렸냐면 그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가 운전 미숙이다. 근데 그 사고 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사람도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럼 원인이 뭐냐 했더니 이 그 표준을 제작할 때, 그러니까 그 조종석을 제작할 때는 벌써 한 20년 전에 했던 표준을 가지고 비행기를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체 사이즈가 다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조종석에 앉아서 그 조종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평균값도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업데이트도 안 된 거죠. 또 개인 차이도 있는 거고. 네, 개인 차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그냥 표준 사이즈로만 정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사고가 자꾸 난다는 거. 이걸 이제 발견을 해서 그 병사들이 설계를 개인에 맞추자. 근데 획기적으로 공군에서 그걸 받아들였대요. 그게 이제 1940년대 말의 일인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 공군 훈련 중에 사고도 확 줄어들었고, 이런 평균의 개념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오히려
군대에서 먼저 확산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요. 네네. 그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그 클리브랜드 건강박물관에 이제 조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한 15,000명인가 여성들을 이렇게 키 몸무게 이건 다 재가지고 그걸 표준값을 갖고 조각상을 여성 조각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가상의 인물인데 평균치를 가지고 그 가상의 인물을 탄생시켰다. 네, 그 조각상 이름이 노르마. 네, 노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르마라는 그 여성 조각상을 닮은 여성을 선발하는 대회를 한 거예요. 노르마입니다, 여러분. 놀음아가 아니라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형과 닮은 여성을 뽑는. 근데 놀랍게도 거기 이제 참가한 그러니까 응모한 그 참가자들이 한 3,864명이나 됐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싹 그 평균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9개 항목을 이제 쟀는데 그 중에 5개 항목에 맞는 사람도 40명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근접한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상을 주긴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이라는 거는 실제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의 계산값이지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가상의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가상의 존재가 마치 되게 이상적인 거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보다 높은 거는 또 우월하고 밑에는 열등하고 이런 식의 잘못된 개념은 이게 다 우리가 만드는 개념적인 이야기지 실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저자는 합니다. 표준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표준어는 사실 그죠. 이게 표준어라는 게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걸 표준이라고 하죠. 문헌에 있는 말이지 실제 그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맞아요. 이상적인 아이디 스피치인데 일종의 그런 표준의 개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이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특히 미국 경영학 원론을 보면 문화를 경영학 원론이 되게 이제 미국 책을 갖다가 번역한 것들이라서 테일러 시스템이 제일 먼저 나와요. 테일러 시스템이요? 네, 그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공장에서 동작 연구를 했어요. 스톱워치를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석탄을 퍼가지고 삽으로 퍼서 그 화구에다 이렇게 던지는 동작만 만약에 본다면은 그러면 삽을 잡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삽을 퍼요. 그러면은 삽으로다 석탄을 얼마를 폈을까? 그 사람마다 다 그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재봤어요. 평균적으로 몇 킬로그램을 한 삽으로 뜨는가? 그랬더니 9.5킬로그램을 한 삽을 뜬대요. 그 당시에 1905년에 한 실험인데, 그래서 삽을 들 때, 그러니까 잡을 때 걸리는 시간, 그 삽을 뜰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걸 화구로다가 던질 때 걸리는 시간, 다시 삽을 펼 때 걸리는 시간, 이런 거를 다 그 초 단위로다가 재가지고 평균값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경우를 전부 평균을 내 가지고 이 평균값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은 급여를 정상적으로 주고 그거보다 느리게 하는 사람들은 혼을 내든지 채찍질을 해서 아니면 급여를 깎든지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조금 보너스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동작의 그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관리를 한다. 이게 거의 한 20-30년간 미국 산업계를 아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른바 생산성의 향상, 효율성 이런 명제로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이 쓰였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무서운 거는 이게 산업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교육에서도 그 교육학 개론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테일러 시스템으로 만든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공부 습관이라든지 암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놀랍게도 우리 학교의 모습은 테일러 시스템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앉는 의자나 책상도
평균값에 맞게 지금 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커리큘럼, 그러니까 그 교과서 제작도 예를 들어서 8세 아이들의 평균 지능 지수에 맞게 그 진도를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책 분량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학년마다 그 내용도 이게 다 평균값을 계산해 가지고 만든 것들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이게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 거죠. 학생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교사 개개인의 성향이 많이 배제되고 그렇죠. 개개인의 특성이나 이런 거는 그건 알아서 따라오든지 애들이 너무 뛰어난 애들은 좀 쉬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고 일단 학교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교과고라든가 클래스 사이즈라든가 뭐 심지어 시간 그 수업 시간까지도 50분 수업하죠. 45분 수업하고 뭐 이게 요새 뭐 테드가 뭐 15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의 한계가 몇 분이다. 이런 거를 여러 사람들을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내가지고 정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금 보면은 그 평균이라는 개념이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게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강신철 교수가 진행하는 30분 만에 읽는 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제 그 평균이라는 거의 개념 그리고 이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자는 이런 평균의 종말이니까 이게 end of average라고 영어로 보니까 그 종말을 위해서 이 평균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점만 제시하면은 책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 양반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들쭉날쭉의 법칙이라고. 들쭉날쭉의 법칙. 네, 들쭉날쭉. 그러니까 이게 균일하지 않다는 거죠. 왔다 갔다 우리 한다. 세상에 많은 개념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IQ 하면은 뭐 평균이 110이다. 뭐 그 이상이면은 우수한 사람이고 뭐 미치면 전능하다. 막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너무 사실 무책임한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시험 봐봤잖아요. 그 IQ 테스트 해보면은 별거 다 묻죠. 기억력도 묻고 언어성도 묻고 논리력 무슨 뭐 추리력 뭐 수리 계산력 별걸 다 묻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거 근데 어쨌든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고 싶은 욕망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평균보다 낮으면은 그 사람들 더 보강해 준다든지 새롭게 뭐 훈련을 해서 그 지능을 높일 수 있다면 높일 수 있는 것. 생각났어요. 저 IQ 생각났어요. 왜? 그 페이스북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170이래요. 그 페이스북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Unbelievable. 뭐 이런 거. 네네.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 IQ도 다차원적인 그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적인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세부 차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공간성, 지각성, 기억력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다 사실은 따로따로 봐서 그 사람의 특성을 그 다차원적으로 보여준다면 그러면 사실 그 다차원의 값들이 다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 그게 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리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게 다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한 점수로 한다는 거는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지수를 놓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들쭉날쭉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거에 또 이제 나쁜 예가 MBTI 들어봤죠. MBTI 네. 적성검사. 적성검사. 그게 뭐 각 대학들 지금 다 하고 있고 있는데. 그 돈 많이 된대요. 그 업자. 네, 맞아요. 그게 한 명 그 시험 볼 때마다 얼마씩 낸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치르면서 그거 하는 하면서 게 뭐 접대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업자가 그 책임자한테. 그래서 뭐 이제 결국 평균주의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사람을 유형화하는 거거든요. 뭐 감정형이냐 무슨 뭐 이 사고형이냐 판단형이냐 뭐 이런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좋겠고 직업은 뭐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이게 조언을 해주려고 이제 상담 센터에서 그걸 이용하는데
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사람이 그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두 번째가 이제 맥락의 법칙입니다. 맥락의 법칙. 맥락. 네. 그러니까 컨텍스트.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내성적이다. 근데 그 성격 테스트 할 때 그것은 옛날 뭐 주부 생활인가 뭐 주간지 이런 데서도 있어요. 그거 네. 성격 테스트 하는 게 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게 왜 그러냐면 혈액형 이런 것도 뭐. 혈액형도 A형이면 뭐 소심하다. 저 뭐 A형이에요. 제가 A형이에요. 그래서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소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소심하다 해서 쪼잔하다. 네. 근데 쪼잔할 때가 있죠, 사람이. 그럼요. 누구나 다 그렇죠. 돈 없을 땐 쪼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A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권이나 쓸데없는 돈이 생기면 쓸데없는 돈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생각지도 않은 돈이 갑자기 생기면 마음이 풍부해져요. 근데 쪼잔해지지 않고 되게 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 따라서 그리고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쪼잔했다가 뭐 아주 너그럽다가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어떤 그 성격이라는 건 따로 없는 거다. 맥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이나 이런 건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개개인의 법칙에 더 충실한 게 낫다는 게 이제 이 양반의 생각이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경로의 법칙. 경로의 법칙. 이제 경로라는 게 경로 세대를 우대하라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경로가 아니고 왜 우리 경력 경로라는 말 쓰죠? 경력 경로.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 과정 그것도 하나의 경로거든요. 패스 그러니까 영어로 어떤 그저 과정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그거를 사람들은 다 평균값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10달이 되도록 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이건 평균에 못 미치니까 우리에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걱정들을 하고 애가 뭐 2달이 지났는데도 말을 잘 못하면은 얘는 또 언어 장애가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평균에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로라는 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 걷는 과정을 또 기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보면 어느 애 하나도 평균적인 그 성장 시기에 맞춰서 자란 애는 하나도 없더라. 다 다르더라. 그리고 패턴도 다르고 그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표준화된 패턴을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우리가 뭐 사회에 나가서 그 어떤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것도 이렇게 단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평균값을 못 따라갈 때는 초조하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평균주의에 빠져 있는 오류라는 거를 이 양반은 지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거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 개개인의 성격 그리고 갖고 있는 역량, 능력 이런 거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시스템에 자기를 맞추려는 바보짓은 하지 말라는 게 이 책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암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첫째 주 먼데이 대전 30분 만에 그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 책 한 권을 읽어보았습니다. 교수님 이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실 내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내가 주변에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 아니면 주변보다 좀 더 잘나기 위해서 그 무리수를 둔 경우들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예. 저희 청취자분들께 이 책을 권하는 이유에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평균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규격, 그 시스템 이런 거를 절대적인 존재로 보지 말자. 그리고 내 특성에 맞게 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시간이 어떤 때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그거를 갖다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내 능력에 맞게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세 이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마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돌아가신 고 신해철님의 그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 읽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다 외우네. 좋아했던 노래였기 때문에 갑자기 좀 떠올랐습니다. 가사가 좋네요. 네, 제가 나중에 노래방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웬스데이 대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브백.